네, 안녕하세요. 실기 강의 이제 10회차가 되겠습니다. 요거 마치면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임금제도를 지금 보는데요. 일단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도 가끔 됩니다. 부가급여의 의미, 그 다음에 종류,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뭐 두 가지씩만 쓰라고 했네요. 일단 부가급여는 그야말로 부가예요. 어디에 부과하는 겁니까? 정상급여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 하다못해 보상 형태 생각이 안 나면은 정상급여 외에 부가로 주는 급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가급여 의미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부가급여의 종류, 종류 많죠. 생각대로 고르십시오. 뭐 유급 휴일수당, 경조휴가, 생리휴가 급여, 출산 후 유급 휴가 급여, 뭐 사택 제공도 이게 이제 부가급여입니다. 차량 제공, 복리후생시설, 사내복지기금, 교육훈련비 지원은 각자금 보조,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사용자 부담하는 기여금이 있죠. 또 퇴직연금에도 사용주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뭐 알아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또 노동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공통적으로는 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 세금이 보험료 부담이 이제 감소가 되고, 노동자 측에서도 보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안 잡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사용자 선호에 맞는 근로자 모집이 용이합니다. 즉 이게 연장 근무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이 연장 근로의 수당을 이렇게 올려서 그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지방으로 파견을 보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수당을 높이면은 어때요? 이런 쪽에 근로자 모집이 용이하겠죠. 뭐 이런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한 일을 하는데 해야 되는 이런 근로자가 사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았다시피 보상 그 임금을 많이 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임금 규제 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임금을 일정 이상 못 올리게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임금은 또 올려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올려주지 못한다. 이럴 때 뭘 합니까? 부가급여를 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임금은 올라가지만 법에서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법에는 정상급여를 가지고 규제를 하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임금 규제를 할 때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근로소득세 부담이 이제 감소됩니다. 3.3%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여를 할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꼭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동 구입에 대해서 또 물건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량 구입이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공구하죠, 인터넷에. 공동 구매하면은 이 가격 혜택을 많이 받죠. 할인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득이 되겠죠. 뭐 실제 뭐 부가급여가 10만 원이다 하더라도 공동 구매하면은 한 20만 원에 그 제품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는 역시 세율이 낮습니다. 뭐 세만 이렇게 넣더라도 두 개씩 하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요새도. 이 장점 또는 기대 효과 6가지입니다. 이건 시기성으로 봐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장점 3가지 기술하시오. 또는 뭐 기대 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같은 말입니다. 자, 최저임금제 어때요? 일단은 거의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 게 최저임금제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여기 보장을 받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최저임금제 받으니까 일단 형편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랄까요? 이제 뭔가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산소 뭐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바꾸는다. 유산소 공기 경질이다. 이렇게를 한번 연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유효 수요의 창출하는 거는 요 유효 수요는 말이죠. 노동 수요 같으면 일자리가 돼 있고 유효 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상품이. 왜? 돈이 좀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의 이 판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효수의 창출이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됩니다. 아무래도 안정된 이 최저임금제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좀 이렇게 고도화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임금 설 때와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소득 분배를 좀 개선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동일 노동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일하는 그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 위, 이런 것을 이제 공정거래 질서를 이제 잡아준다는 것이고, 뭐 이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기업의 경영 근대화를 촉진을 합니다. 기업도. 왜냐하면 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그러면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경영을 근대화해서 그 단점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또 경기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유효상추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죠. 돈이 좀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이렇게 기여합니다. 아무리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되면은 알아서 질도 이렇게 스스로 향상을 시키겠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단점이니까 부정적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부암입니다. 고부. 고부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암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최저임금제가 보장되니까 그 전에 못 먹던 고기도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또 고기 많이 먹으면 또 암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부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해서 고부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고용 문제예요. 누차 그 필기시험 때 공부할 때 강조를 했죠.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요새 편의점 알바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게 최저임금제가 되면은 사실상 기업은 이런 게 있어요. 부담이 되니까 그전에 뭐 이렇게 딴 수당을 이렇게 주던 거 정상급여 외에 부가급여를 이걸 이제 줄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이 2021년도가 8,720원입니다. 이게 어때요? 부담이 될 때는 야 너희들 예를 들어서 시급을 6,000원 줄 테니까 뭐냐면은 8,720원 받은 걸로 하라. 요렇게 요런 시장이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용이 감소돼요. 고용을 축소시키는 게 이 최저임금제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를 원한 사람은 최저임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 이러한 암시장을 통해서라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더라도 이나마 벌려고 하는 이런 암시장이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번엔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와 발생 요인 5가지 했습니다. 자,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떨까요? 뭐 보상해줄 만한 그 이유가 있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훈책성 황금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보상을 해주니까 황금을 해줘야죠. 의미는 뭐냐? 보상적 임금 격차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기 위해서 뭘로 임금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상쇄해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예. 원래 임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뭔가 보상해줘야 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은 이거는 불균형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만큼의 임금을 더 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상쇄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균등화 시켜준다라고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뭐 물론 광고 같은 경우도 요새는 좀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연탄 같은 걸 안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급이 다른 노동자하고 차이가 많죠. 왜? 위험하고 근로 조건도 깜깜한 데서 장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돈 벌기 위해서 강부 직업을 가지다가 그 대신 이 건강을 상하는 이런 사람들 많죠. 직업병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 원인을 봅시다. 훈책성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후는 뭐냐면 교육 훈련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교육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이 교육 훈련 비용을 우리가 노동시장 이론에서 뭡니까? 인적 자본이라고 했죠. 인적 자본.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럼 그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 정도의 차이입니다. 보통 그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책임을 전적으로 네가 져라.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책임감이 많죠. 책임감이 많은 사람에게 뭐냐면은 임금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쪽에 있는 대표,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왜 뭐냐면은 임금이 높으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큰 만큼 뭘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 또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차이입니다. 성공하나 실패하나 어떻게 해요? 뭐 그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보상해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어떤 임무에 따라 그렇습니다. 야, 네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은 알파 뭐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의 옵션을 주겠다. 그 대신 실패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쾌적함 정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광고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예. 위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금이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가 되는 것이고, 이제 금전적 차익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금전적 차이는 뭐냐면은, 자, 회사에서 말이죠.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모집을 했어요. 쭉쭉 모집했는데. 이 회사가 안정적이라서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은 장기 근무가 가능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급여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 달 후에 어떻게 해고를 당해야 될지 이걸 이렇게 취업자들이 그 신뢰를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취업자들은 할 때 A, B, C, D 이런 회사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왔는데 다른 회사는 좀 안정적이면 이 회사는 이게 뭐 언제 문 닫을지 언제 말지 모르는 회사다. 이럴 경우에 이 취업 희망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데 아니고 여기에 불안정한 데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용의 안정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대신 급여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일반 이런 회사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망할 경우에 대비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금전적 차이.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이거는 이제 그 기업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예, 아주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취업자들도. 그런데 모집하면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안정된 기업하고 똑같이 주면은 일할 사람 모집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뭔가 더 알파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금전적 차이 또는 고용의 안정성 여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이번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의, 하방 의의가 뭐고 이게 무슨 말이고 그다음에 이유 5가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하방이 경직돼 있다라고 더 이상 안 내려가 여기 내려가는 이 꽉 경직돼 있어요. 예. 콘크리트에 이제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하방 경직성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번 오른 임금이 밖의 상황의 어떤 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회사라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좀 많이 올라가든 적게 올라가든 그 차이는 있지만은 월급을 내려는 경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죠. 올라가면 시원찮은데 내려가면은 이 회사 그 직원들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이라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아준다는 이런 역할이죠.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가 하방 경직의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 5가지입니다. 뭔가 고장이 났어요. 채광 화력이 고장 났습니다. 내려가지를 않아요. 무슨 기계인지 몰라도 이 화력이 고장 났습니다. 그 중에 하방으로 안 내려가는 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채광 화력 중에 채는 최저임금제 실시죠. 그다음 강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강력하면은 이 조합에서 이걸 딱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하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화폐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근로자들은 그 현찰을 선호합니다. 현찰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회사에서는 임금을 딴 걸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준다.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준다거나 뭐 여행권을 준다거나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이런 것보다는 뭐를 좋아합니까? 화폐, 직접적인 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 돈이 뭡니까? 임금이거든요. 이런 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임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임금 자체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입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임금이 내려가면은, 어때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그 태업의 아주 경미한 형태 중에 하나지만, 일부러 불량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너무 낮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딴 회사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역선택입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역선택이에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임금을 이게 어느 선 이하로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또 하나가 대기업의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1차 노동시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임금 정책을 안 씁니다. 고임금 정책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효율성 임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고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은 이런 데는 내리지를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 근로계약을 씁니다. 우리 근로계약서. 계약서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은 어때요? 계약을 지키는 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 화력, 고장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통 5가지 또는 4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골라 쓰십시오. 이번에는 실업의 종류와 발생 원인과 대책입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질문 방법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 비수요 부족 실업 3가지와 설명하시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현실적으로 심각한 게 또 시험에도 출제될 경향이 많습니다. 자, 실업 일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실업이 되면은 어때요?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일자리 취업하려면 마구 개경해야 됩니다. 마구 개경해서 일단 종류가 4가지입니다. 마구 개경. 그래서 일단 실업의 종류는 마찰적 실업이 있고 구조적 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일단 실업의 종류가 4가지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이 마찰적 실업이 생기는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고 정리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마찰을 하면은 뭔가 마찰이 많으면 이게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이 정보의 흐름이 원만하면은 괜찮은데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면 이게 마찰됩니다. 이렇게 인터넷도 잘 안 되면 다운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부족요.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요거 일자리 많아 이 사람이 실업자예요. 실업자인데 일자리가 많은데 몰라서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아예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고 있다고 할 때 이 회사가 생산 위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판매로 바꿨다든가 이런 구조를 바꿨습니다. 아니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구조가 확 바뀌죠. 그러면은 이때 자동차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도체 기술 어때요? 관계가 없죠. 왜? 기술이 다릅니다. 이래서 자동차 생산 기술한 사람은 이 회사 구조를 바꿨을 때 할 수 없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 구조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참 빨리 변하죠. 이런 산업 구조 변동으로 생기는 것이 구조적 실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장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겨울엔 잘 되죠.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은 어때 실업자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실업자가 계절적 실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아예 경기 자체가 침체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죠. 이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생기는 실업자가 경기적 실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원인을 알면은 대책이 나오겠죠. 자 정보가 부족하니까 정보가 잘 소통되도록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그 구인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하고 합니다. 교타로도 있고요, 인터넷 워크넷도 있고, 각 그 자치단체 홍보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이걸 합니다.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정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구조적 실험은 뭡니까? 구조가 변동됐으니까 변동된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술 훈련을 빨리 익혀야 됩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익히면 여기에 빨리 적응해서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 실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특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스키장에 있는 이런 건물들, 숙박시설을 어떻게, 여름에는 이렇게 풀장으로 또는 펜션으로 이렇게 계절을 바꿔가면서 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또 해결이 되겠죠. 자,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원인과 대책을 각각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요 부족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실업이라는 뜻입니다.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수요 부족은 일자리는 있는데 뭐냐면은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마구 개경 중에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이다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일자리가. 일자리 없다 없다 이렇게 두 번 부정하니까 일자리는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왜 실업자 됩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또 계절적으로 특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일자리 있어요. 하다못해 계절적 실업은 계절이 돌아오면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일자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경기적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왜?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실업이죠. 이 경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입니다. 수요 부족. 예.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은,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찰적 실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그 직장 원하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몰라가지고, 딴 데로 자기가 희망해가지고 실업자 되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자, 이런, 좋은 직장을 찾는데 시간도 걸리죠. 또 모르는 정보도 있겠죠. 이거는 마찰적 실업은 이 실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고 계절을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름을 겨울로 바꿀 수 없어요. 경기를 실업자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수요 부족은 경기적 실업 하나밖에 없고 자 자발적 실업은 뭐냐면 마찰적 실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전체 개념을 요 도표 하나로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당성 있게 이제 기재하면은 어떤 형태를 묻더라도 이제 답안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기가 막힌 도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마찰적 실업 봤죠? 예, 정보가 부족하죠. 근로자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 노동시장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망을 정부에서 어디든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뭡니까? 기업 박람회 많이 하죠. 구인구직 전산망 확충 이런 걸 해주면은 마찰이 해소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 구조적 실업은 어때요? 구조 변동이죠. 기술 혁신, 산업 구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 훈련 투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변두리에서는 이런 훈련을 못 받고 딴 데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 기술을 익힌다고 한다면은 또 거기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비 보조 이런 거 필요해 줘야 되겠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때요? 기술 훈련을 받게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농단지 같으면 여름에 수박 키우는 데 같으면 겨울에는 온실 딸기를 한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육종식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계절에 상관없는 특화 작물 재배 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그때 없습니다. 다 그냥 문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 부족 실업, 즉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효 수요, 즉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익숙해서 어떻게 묻더라도 우리가 점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이제 샵 제도입니다. 샵 하는 게 이게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샵이라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샵 하면은 뭐 여러 가지 25시도 있고 하지만 요새 CU도 있더라고요. CU에 아몬드하고 오렌지 팔죠. 예. 그래서 CUAO입니다. 뭐 이게 익숙하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샵의 조합의 종류 4가지입니다. C는 클로즈드 샵입니다. 이게 아주 폐쇄적이죠. 이거는 조합원이 아니면 아예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채용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직장에서 땡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다음에 유니온샵입니다. 자, 채용 입사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채용이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이건 그 조합의 그 규칙에 따르겠죠. 반드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니온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강한 겁니다. 강도가. 그 다음에 에이전시 샵,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그 노조에 가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혜택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조합비 안 냈는데도 노조에서 뭔가 자기에게 사측과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이익을 보게 되면은 비노조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죠. 이럴 때 그때 이익이 돌아갈 때 일정 부분의 조합 협의를 징수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상당히 참 머리가 좋은 제도네요. 이런 것을 에이전시 잡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강도예요. 하우로스는 네 번째는 오픈샵입니다. 뭐 그야말로 오픈입니다. 예, 비조합원 노동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채용된 후에도 노동조합 가입 의무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어때요? 근로자는 좋죠. 예. 그러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그 단결력이 약하죠. 이것은요. 이렇게 네 종류를 알고 이해하면은 뭘 묻더라도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번엔 던롭의 노사관계 3주체와 규제 요인 3가지입니다. 예, 요것은 말이죠. 예, 요 출제가 됐는데 요건 뭐 누락됐으면 상관없이 준비합시다. 항상 노사관계 3주체는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죠. 노사, 정협의회하고 이렇게 나오죠. 노동자 단체, 그 다음에 사용자, 기업주죠.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노사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인은 기술적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체 세력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요거는 우리가 필기시험에도 몇 번 나온 걸로 기억되죠. 그 다음에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 출제 연도가 누락됐으면 몇 번 나왔습니다.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임금률이고요. 요거는 파업기간입니다. 그런데 임금에 이제 낮았다가 올라가고 파업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 BS 유선입니다. 요거는 파업이 생길 때 요거는 사용자가 기업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 임금입니다. 제시를 어때요? 처음에 높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됐나 안 됐나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면 9만 원 됐나 안 됐나 어, 어? 자, 죄송합니다. 요거 틀렸네. 요거는 저기 이거 제가 너무 열을 내서 하다 보니까 혼돈 냈습니다. 즉 요거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일 때 10만 원 달라. 이거 또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노트가 좀 에러 나서 그런데 10만 원 달라. 그래도 기업자 측에서 안 하면은 9만 원, 9만 원, 8만 원 쓰면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희망임금입니다. 요거 노동자가 희망임금이죠. 그다음에 적게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사용자 측,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임금입니다. 처음에는 2만 원 된다 안 된다, 3만 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밀당을 하지요. 밀당을 하다가 어느 점에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요때가 뭐냐면 뭐가 됩니까? 요 선에서 파업이 끝나는 거예요. 요 밀당 기간. 이게 이제 파업 기간이 요게 빨리 되면은 파업 기간이 짧고 이게 오래 걸면은 이 지점이 어때 파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요거를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는 노동자 단체에서 노조의 요구 임금이에요. 요구 임금이고. 요거는 기업이 이제 노조 측에 제공하는 제시 임금입니다. 요거 설명해 주고 선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임금이고, 요거는 파업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 SO, W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 쓰면 됩니다. 요것이 만나는 이 지점이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 파업의 타결 시점은 바로 요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꼭 있어야 될 거는 일단 축은 있어야 돼요. 임금률 있어야 되고 파업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임금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는 임금선. 그 다음에 요 접점은 이게 이제 타결점 두 선이 만나는 점에서 파업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강에 야오다 야오다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직업 박탈 이론의 고용 상태 잠재 효과 5가지. 이 말 어렵죠. 이게 그래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직업이 박탈됐다가 다시 고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수로 있다가 취직됐어요. 취직될 때 잠재 효과 떠나가지고 취직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설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백수로 있다가 이제 취업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겠죠. 생활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일단은 백수일 때는 몇 시에 일하고 이런 게 없죠. 근데 출퇴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하고 이걸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계획화해야 되겠죠. 백수 때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직장에 출근